FP 성공전략, FP를 위한 경제브리핑 7월 시간입니다. 진행자 이혜호입니다.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상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3가지, 보험, 은행,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들의 어떤 금리 추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는 있겠으나 고객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항상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회사 6월달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이 일부 조금 하락했는데 유의미하게 볼 것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이번 달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 금리가 조금 안정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샐러리맨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품이긴 하나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위축됐습니다. 하나생명만 일부 하락하고요.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보험사인 교보, 삼성, ABL생명, 전월과 동일합니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메이저 회사인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 메리츠 전부 다 전월 대비 동일하고요. 저축보험 금리는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0.1% 정도. 롯데손보가 2.35, 램지 2.3% 정도인데요. 은행 금리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하나 은행 상품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6대 은행 평균 예금금리 1.54%고요. 적금금리 1.5% 정도 됩니다. 고객분들한테 은행과 보험회사를 비교할 때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죠. 1.5%대에서 세금 15.4%를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금리는 1% 미만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간 투자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단기간에 돈을 빼서 이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자, 1년 만기 시중은행 예금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지난달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세 내지는 아니면 주춤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이 1.6%대로 0.1% 훅 올라왔습니다. NH 1.9%로 가장 큰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단기간 1년간 돈을 묶어 놓는 거다 보니까 1.9%, 2% 된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떼고 나면 거의 1.6% 정도 될까요? 물가상승률 제거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1%도 되지 않는 금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저축을 해놔야 되는 돈들이라면 조금 더 효율적인 통장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 쪽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 6월달 전월 대비해서 10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최근 한 6개월 정도 지수를 보면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닝포인트가 생겼다는 것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마찬가지로 159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은요, 언제쯤 정도 되냐면 2018년도 한 1월에서 2월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그래프의 고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죠? 그렇다면 한 6, 7개월 전에 주가 지수를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반등하고 올라가면 조금 더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6, 7개월 동안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만 보는 거죠. 사실 우리 FP님들이 주식 전문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좀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동향을 고객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여전히 미국적 시장이 강세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잠깐 볼까요? 나스닥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지루하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전월 대비해서 486 정도 올랐고요. 이게 보면 2018년도 8월 정도의 지수랑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조금 더 올라탔죠. 그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이전을 회복하고 상승의 모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다우존스, 나스닥까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구나.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중국 가볼까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전월 대비해서 한 93 정도 올랐는데 2018년도 12월, 11월 정도를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 1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2018년도 1월이 3,480입니다만 지난달 마감한 게 3,0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0 정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점에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최근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죠?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전월 대비해서 37 정도 떨어졌습니다. 1157로 마감했는데, 자,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여전히 강세긴 하나 잠깐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달러를 투자하는 상품을 가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달러를 투자하는 상품들은 메리트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사실은요. 2017년도 1월입니다. 2017년도 1월에 1162였는데 1157로 거의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럼 돈 값어치가 많이 올라갔다.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달러에 대한 투자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FB를 위한 경제 브리핑 재무 상담 레시피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꼭 우리가 취급하는 보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들도 있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겠죠. 유병자보험 천국시대라고 표현해놨습니다. 환율 일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값어치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달러에 대한 투자 추천. 자, 첫 번째입니다. 보험회사가요 유병자보험을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은 갸우뚱. 자, 유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아픈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유병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유병자라고 하면 지금 보통은 보면 70, 80세라기보다는 50세에서 뭐 넓은 폭으로 보면 70세까지인데 자, 그러면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최소한 뭐 고혈압, 당뇨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여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고객들이 아프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연령대를 좀 늘려보자라는 겁니다. 최대 90세까지 가입한다는데 90세에 가입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평균 한 70세 정도가 주 타겟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리고 3개월 이내 의사 입원이나 수술 추가 소견 없을 때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경력 없는 경우 5년 이내에 암 진단 이력 없는 분들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번에 600만 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에 놀란 보험사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실손보험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백내장 수술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손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에서 백내장 수술이 보장 대상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의 어떤 트렌드를 보고 약간 좀 바꾸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16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던 분들하고 2016년 이후에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요, 그 렌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 교정을 위한 다초점 렌즈에 대한 비용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으나 보통 500만원, 600만원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과도하니까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보험 관련 기관에서 이건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초점 렌즈는 왜 안 해주냐면요. 의치나 의수족, 안경, 컨택트 렌즈 보청기 등 진료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대체 비용은 실손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약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약관이 개정되니까 의료 관련 기관들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술비를 대폭 늘리고 검사비를 대폭 줄인 거죠. 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거의 동일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술비에 이제 렌즈 구입 비용이 아니라 수술비로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회사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실손보험에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다 보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가 또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서 추가되는 수술비가 아니라 진짜 수술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관심들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체기에 빠진 보험회사들 잠재고국 2030 세대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체기에 빠진 보험사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죠, 그죠? 지금 2번하고 3번하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 시장 아니면은 컨설팅 시장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하나의 같은 맥락인데요. 너무 젊은 층 그리고 나이가 많은 층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근데 2030은 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5, 60대, 4, 50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를 위해서는 아주 저렴한 갱신형 보험이나 소위 말하는 미니보험,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디 한 군데 아픈 분들 없지 않으시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질병이 한두 개 있어도 그냥 인수하겠다라는 유병자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가 보험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은 진짜 저렴한 보험료에 인터넷에 판매하는 미니 보험만으로 보장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7월 달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험회사의 분쟁이 확대될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과거에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던 1등급에서 6등급 그 기준 자체가 이전에는 장애인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1등급, 6등급 해서 나눴는데 그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1등급에서 6등급의 보험 지급 금액과 사실은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바꾸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이렇게 바꾼답니다.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지급하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서 새로 판매되는 3에서 79%의 장애로 보장이 될 텐데 그러면 과거에 가입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국가의 평가를 받지 않고요. 보험회사가 평가를 해서 1등급부터 6등급에 해당되는 과거의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판매됐던 1에서 6등급이라는 그 장애 등급은 아예 이제 보험 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보험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특약들, 예를 들면 뭐 80% 후유 장애라든지 아니면 고도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좀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시장의 변화나 아니면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보험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 그리고 고민,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FP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FP를 위한 경제브리핑,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항상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핫한 이슈들, 그리고 고객분들의 자산을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언제나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김현우 소장님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요즘 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잘 지내시죠? 아유, 예, 엄청나게 덥네요.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자, 요즘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객분들이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뭐 다양한 상품에 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식당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강남에 있는 뭐 식당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영화에 투자를 해가지고, 혹은 뮤지컬에 투자해서 그것을 수익을 나눠 갖는다, 이런 투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P2P. 보통 P2P 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모아서 그런 식당이라든가 뭐 영화, 뮤지컬 이런 데다 돈을 빌려주고 비교적 짧은 기간이 한 1년 정도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뭐 수익과는 상관없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과 이자를 받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좀 다른 건 대출을 원금하고 이자 외에도 뭐 식당에 그 외식 상품권 같은 거 있죠. 네네. 그거라든가 아니면 뭐 뮤지컬 관람권 뭐 이런 거를 추가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P2P면 그냥 개인 대 개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개인들 이제 투자자들은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요. 개인 대 개인들. 그렇죠. 중간에 뭐 중개업체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2P 대출이라는 거하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 형태, 계약의 형태를 보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와 그리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 투자를 받는 사람이 직접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입니다. 뭐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지만, 그게 서면으로든 뭐 전산식으로든. 근데 P2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계약을 맺는 형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도 좀 다른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하지만, P2P 투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비영업 대금 이익세율이라고 해가지고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좀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럼 비영업 대금의 이익 세율이라고 하면 그냥 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대부업체가 빌려주고 네, 수익 먹는, 그러니까 돈놀이라고 하죠, 우리가. 돈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P2P든 아니면 크라우드 펀드든 간에 뭐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맡겨서 뭐 대출 받는 거하고는 어떻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예금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이제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어쨌든 형태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우리가 맡긴 예금을 은행은 뭐 어디에 대출을 해줄지 우리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깝다. P2P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누군지 먼저 확인을 하고 투자자가 결정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랑 좀 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채권하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채권은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요. 이익을 좀 공유하는 채권들도 크라우드 펀딩에 있고, 그다음에 뭐 매출에 따라서 추가 금리 같은 걸 정해 주거나, 아니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잘 안 나면, 그러니까 뮤지컬 관객을 1000명을 모집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500명밖에 모집을 못하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있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돈을 빌리는데 크게 비용 부담이 없다. 이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도 네가 감내해라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걸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수익률이 좀 좋아야 될 건데, 네. 수익률은 보통 어느 정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나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뭐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뭐 또 빌리는데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따라서 달라긴 한데, 보통 적게는 5%에서 뭐 10% 초반 이 정도까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보다는 조금 높고, 일반 회사채보다도 약간 높은, 그런데 그만큼 이제 문제가 리스크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아까 P2P 같은 경우에는 27.5%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10%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한 8에서 9% 정도다. 8% 정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적인 어떤 수익적인 리스크 말고 이걸 투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뭐 P2P든 크라우드든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이 아니니까 빌려주는 개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리스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P2P가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사기죠. 사기? 네, 사기. 네. 예를 들어 행복자산관리연구소에 투자를 하는 뭐 투자금액을 모집합니다라고 했는데 업체가 사실 그런 건 없었는데 거짓말로 투자자금을 빼돌리거나 이런 것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어디에 투자를 했냐라고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놓는 업체들도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이 부분이고, 근데 뭐 사기가 아니다, 확실한 업체다라고 한다면 갚지 않는 위험이죠. 빌려간 사람이 떼어먹기는 부도라고 하는데. 부도. 네. 그렇죠. 그런데 가능성이 좀 다른 것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아, 판단할 수 있는 거기서 여지가. 예, P2P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매긴 신용 등급이 있긴 하지만 그건 걔네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등급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 특히나 깜깜이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나로서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야, 저는 행복자산연구소에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네.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채권의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신용 등급 그레이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깜깜이 대출이라 그러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게 거기서도 신용등급 같은 경우를 보여주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빌려가는데 신용등급을 저희가 판단했더니 A등급입니다. B등급입니다.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게 보통 이제 A, B, C, D 4개 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통 A하고 B만 내세우는데 B 정도면 이게 높아 보이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보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알아보니까 소득이 500만 원 정도에 뭐 평균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인 사람한테 2천만 원 대출해주는 상품이거든요. 네.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분이 이미 받아가신 신용대출이나 다른 담보대출을 생각해 보면 한 달에 원리금 상환액이 160만 원이에요. 500 벌어가지고 160만 원 상환하고 200만 원 카드값 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빌려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DSR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이 업체에서는 신용등급이 B다라고 평가를 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럼 실제로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해서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소장님 마지막으로요. 예. 이런 뭐 주변에서 잘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P2P 대출이나 아니면 펀드를 이제 투자를 할 때 네.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러시면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P2P 대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예, 이 정도 리스크라고 한다면 8%, 10% 정도 낼 게 아니라 한 20에서 30%는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보통 24% 그렇죠. 최고 금리를 매기는 게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그렇게 주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5에서 10% 정도의 이자만 받고 빌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상품이 아닌가. 네. 그래도 굳이 좀 투자하고 싶다면 아주 소액으로만 없어져도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돈만 들어가셔라 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현우 소장님과 같이 한번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없어도 되는 돈이다 생각하시면은 뭐 하이 리스크가 있더라도 뭐 투자해 보는 거는 어떤 뭐 재미삼아라는 좀 그렇지만 어떤 투자의 어떤 기회라고 보실 수는 있겠으나 너무 과도한 것은 좀 무리 있겠다 싶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말씀 드리는데 작은 돈을 가지고 사실 크게 튀긴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지나칠 수도 있죠. 그죠? 욕심이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금융자산들,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많은 금융 상품들은요, 고객들이 아주 작은 자산을 가지고 소중한 고객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허황된 것들은 고객들한테 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FP를 위한 경제브리핑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